배고프다. 이제는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아르바이트고 뭐고 전부 다 끊어버렸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내 지갑 사정은 핸드폰비를 낼 여유는 고사하고 컵라면 한 통도 손가락을 떨며 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언제부터 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성인이 되고 민증을 끊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저냥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깥을 돌아다니며 만났던 사람들은 처음엔 제법 사글사글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결국엔 내 누더기 같은 형편을 보고는 금세 질려 달아나버리기 마련이었다.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싫어하게 된 지금 나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긴 채로 고독사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직 20대인데 난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성공을 호언장담하며 집을 나왔을 때엔 그저 패기와 노력만 있으면 세상이 내 멋대로 굴러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이 창피해서 친구든 가족이든 그 누가 찾아오더라도 나는 집에 없는 척 연기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죽게 되는 그때에는 연기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겠지. 쿵 하고 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예전부터 자주 있는 일이었다. 저 당신 또 옆집 신문을 잘못 던졌구만. 저런 멍청한 놈도 살아보겠다고 동네방네 신문을 나르고 있는데 과연 나에겐 저 인간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나는 인생이라는 대학에서 최고의 낙제점을 받기 한 걸음 직전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는 한 두 걸음쯤은 더 앞서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리 생각하니 이번엔 메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눈가를 적셨다.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부모님한테라도 가야겠어. 나는 벌떡 일어나서 며칠 전부터는 시선에도 맞추지 못했던 현관 쪽으로 향했다. 남들한테 보여준답시고 쓸데없이 시간을 투자해 만들어놨던 근육 덩어리들도 어디론가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금 당장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도 힘든데 괜한 한탄으로 다리를 더 무겁게 하기는 싫었으므로 나는 생각을 말끔히 정리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바깥에 나가기 직전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차에 나는 문틈에 끼워져 있는 어떤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건 니네 걸 살 수 있을 만한 놈들한테나 돌리라고. 홧김에 찢어버리려 전단지를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그 종이에 적힌 문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눈만 꿈뻑거릴 뿐이었다. 특별 프로그램 빙의. 진짜로 귀신이 산다는 땡땡호텔 407호에서 4일간 지내실 분을 구합니다. 조건. 최근 심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으신 분. 앞으로의 삶에 미련이 없으신 분. 영적 존재를 믿지 않으시는 분. 최대 3억 5천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뭐야 이게. 조건만 보면 딱 나잖아. 게다가 땡땡호텔이라면 안 거쳐간 유명인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호텔이다. 그런 호화로운 곳에서 단 4박만 하면 3억 5천만 원이나 준다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을 더 크게 뜨고 전단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최고의 예능 채널이라는 KOC의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확신했다. 이건 절대로 사기 같은 게 아니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 벤치성 저리가라 할 만큼의 호화성 예능에 출연하여 돈을 긁어모아 인생의 흐름을 역전시켜 보이겠다고. 거기 들어간 분들 중에 몸성한 채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귀신이랍시고 몽둥이든 깡패라도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요, 이쪽에선 촬영을 제외하곤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5명 정도 지원자들을 모셨는데 전부 다 정신병에 걸린 채로 나온 데다가 2명은 며칠 만에 죽어버렸다고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왜 기껏 불러놓고 이제 와서 돌아가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런 허무맹랑한 괴담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예, 그럼 바로 내일부터 들어가도록 해요. 마침내 계약서가 내 손에 들려졌고 그곳에 지장을 찍자마자 모든 일은 일사천리였다. 어차피 나는 인생의 절반쯤은 가볍게 포기해버린 놈이었고 더더욱이나 귀신이니 뭐니 하는 것에는 감흥조차 없었다. 지배인한테 이걸 보이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담당자는 나에게 서너 장 정도의 서류를 넘기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3억 원이 손에 들어오면 일단 어디에다가 돈을 쓸지 또 어느 곳에 돈을 맡길지부터 생각했다. 설마 그딴 곳에 사흘쯤 묵는다고 정말로 미쳐 돌아버린 채로 나오겠냐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았으므로 담당자에게 받은 차비로 간만에 호식을 누리기 위해 근처의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택시야 못하겠지만 지하철이라도 타면 되겠지. 왜 거기 사람들은 그 방을 그리 못 써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5번이나 해봤으면서. 제가 6번째 투숙객인가요? 지배인은 처음엔 407호의 키를 달라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만 담당자에게 받았던 서류를 건네주니 단 한마디의 군소리도 듣지 않고 바로 키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그가 2중 3중으로 잠겨있는 금고에서 키를 꺼내는 것을 보고 나는 무슨 유치한 짓거리야? 하고 비웃으려다 말았다. 정확히 하면 8번째죠. 무슨 소리예요? 7년 전 맨 처음에 그저 평범한 객실이었던 407호에서 화재로 외국인 둘이 죽고 여자아이 한 명은 행방불명. 그 뒤로 한 달 정도 후에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갔다가 그날 밤에 투신 자살. 그 후엔 당신처럼 귀신 무서운 줄 모르고 자진해서 들어갔던 5명의 광대들은 뭐 알다시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지요. 정말 지독하게 재수가 없는 객실이었다. 통계를 내자면 100%.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전부 죽었거나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고 한다. 지배인의 말을 들은 나는 잠시 고민되었다. 사례금 3억 5천만 원. 그 의미를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래도 귀신 같은 놈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게 귀신 탓이 아니라면 대체 어쩌다 그렇게들 된 거랍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솔직히 나도 믿고 싶진 않아요. 지배인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곤 곧바로 다른 VIP를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 막상 407호로 들어가 보려니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촬영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 봐야 분명히 재미없는 삶을 지루하게 연명하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될 뿐이었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원이 없어서 당신이 직접 카메라를 설치해 주셔야 해요. 호텔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담당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인원이라는 것들이 이성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비루한 겁쟁이들이었을 뿐인지 이 재수없는 방에 발을 들여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1일차 내가 407호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은 욕실에서 제 멋대로 솟아나 더부룩해졌던 수염을 깔끔하게 밀어버린 것이었다. 머리를 감고 거실로 나올 때까지 귀신은커녕 벌레 한 마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하기야 이런 초특급 호텔에 벌레가 나온다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 초호화 호텔답게 객실에는 없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물품이 구비되어 있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등 조금 구닥다리인 것은 흠이었지만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뭐야? 이건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났잖아. 이 객실을 봉쇄하기 시작한 건 4년 전 두 번째 투숙객이 투신 자살한 방으로 이름을 날렸을 때부터라고 했다. 청소도 1년에 간단히 한 번씩만, 실내에 있는 물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5명이 객실의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열어놓고 청소를 한다 했던가? 귀신이란 놈도 상당히 심심했겠는데? 만약 실제로 나오면 눈도 못 마주치고 잽싸게 도망쳐 나갈 거면서 나는 실없는 소리를 짧게 내뱉었다. 야, 여기 나 혼자 왔다. 심심하면 나랑 놀자. 역시나 대답은 없었다.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돌았지 귀신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5만 가지 후회를 일단은 말끔히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나는 정말 기회를 잘 잡은 럭키가이다. 석유재벌 집안의 개 이름 정도는 될 듯한 3억 원을 단 일주일 만에 손에 넣을 수 있다니. 아직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절로 신이 났다. 나를 제외한 7명이 이곳에서 상을 당해 나간 것은 아주 약간 유감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 카메라는 일단 자고 일어난 다음에 설치해야지. 2일차 안녕하세요. 헬로, 곤방와, 니치 팔로마. 이건 아닌가? 나는 객실의 모습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천장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렌즈에 아무런 의미 없이 다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나를 비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냉장고에 콘스프가 들어있던 것이 생각나서 일단은 아침부터 간단히 때우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뭐야 이건? 웬 막대사탕도 들어있네? 나는 통조림을 꺼내면서 눈에 확 띄던 조그마한 롤리팝도 꺼내 들었다. 분홍색 바탕에 흰색의 소용돌이 가치는 정말로 본분에 충실하도록 달디 다를 것만 같은 롤리팝이었다. 무슨 약과나 떡도 아니고 한국식 호텔에 이런 게 들어있대? 나쁘진 않지만. 침대에 대충 사탕을 던져놓고 콘스프통을 깔끔하게 비운 후 집에 있을 땐 생각하지 못했던 전신욕을 해보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다. 어쩌면 물이 아니라 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진부한 클리셰 덩어리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요소를 떠올려 보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역시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참, 카메라 돌려보고 재미없다면서 돈 안 주는 건 아니려나 모르겠네. 빈 욕조에 덩그러니 담겨있는 보기 흉한 나신이 서서히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들의 군락에 잠기어갔다.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 아닐까? 잔뜩 이것저것 무서운 얘기를 들려줘 놓고 그 후에 가짜 귀신을 투입해서 놀래켰다가 짜잔! 사실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아닌 걸까? 만약 내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그때의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몰래카메라면 사례금은 안 주는 거야? 하면서 깽판을 치고 있진 않을까? 아니다. 사흘 동안이나 이런 엄청난 곳에서 묵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사람들 덕분이 아닌가. 돈 욕심은 차라리 먼저 버려두는 게 낫겠다.
1시간 정도 욕조에 들어가 있었을까? 마땅히 할 것도 없이 물속에서 몸만 뒤척이다가 TV라도 봐야겠다 싶어 욕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뜻밖에도 나는 진짜로 만날 수 있었다. 407호에서 나온다는 그 귀신이라는 것을. 그것도 이런 밝은 대낮에 말이다. 야마, 너 누구야? 객실문이 열리거나 하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4층에 있는 객실이긴 하지만 담이 매우 높아 함부로 기어오를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니 당연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아이는 귀신일 것이다. 약한 녹색빛이 도는 기다란 금발머리, 방금 사용했던 공짜 천연비누보다도 더 새하얗게 빛나는 피부, 구슬을 연상케 하는 녹청빛의 눈동자. 나도 모르는 새에 입이 벌어지게 될 정도로 눈부신 외모였다. 장소를 심하게 잘못 잡은 귀신이었다. 여긴 김치와 싸이의 나라 한국이다. 대체 왜 이런 서양 귀신이 이런 동북아 구석탱이에 자리 잡은 나라의 호텔에 눌러앉아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아이네? 한국말 할 줄 알아? 네, 내가 냉장고에서 꺼냈던 롤리팝을 한 입에 가득 머금은 채로 그 아이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귀신의 모습에 공포는커녕 신비스러운 감정조차도 일절 들지 않았고 그저 나와 그녀 사이의 일시적 적막감을 깨트리는 헛웃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3일차. 우리 엄마는요 아주 착하고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니, 한 게 있었다. 뭔데? 죽지 않는 거? 뭐야 그게? 그 누구라도 못하는 일이잖아. 그런가요? 전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양인은 같은 또래의 한국인보다 더 폭발적인 속도로 몸이 성숙해진다고 들은 바가 있다. 어림잡아 한국식으로 16 정도. 이보다 어릴 수도 늙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으로서 책정된 숫자였다. 혹시 7년 전에 폭발사고로 죽었던 분이 너희 부모님이시니? 글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진 잘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죽었다 고 들은 것도 없었거든요. 혼자 있으면 외롭진 않아? 지금은 아니지만 외로울 때가 많긴 해요. 멋대로 뛰어내리거나 죽어버리거나 하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소문이 안 좋아져서 이 객실로 들어오는 사람도 드물게 되었죠. 차라리 저도 이곳에서 확 나와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전 엄마랑 같이 교회에도 자주 나갔었는데 천당에서도 지옥에서도 저 같은 건 받아주기 싫대요. 뭐야 그럼 자기가 죽었다는 건 자각하고 있었단 뜻이네? 예, 맞아요. 처음엔 저도 제가 죽은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리 말을 걸어도 기겁해 나갔으면 나갔지 제대로 대화를 해주었던 분은 그쪽을 제외하면 없었어요. 그때부터 난 죽은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 건가? 당연할 것이다. 허공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긴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 누구라도 즐겁을 하며 달아날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언젠가 이런 순하고 무섭지 않은 귀신을 만나게 되었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과연 귀신은 카메라에 그 모습이 비칠까? 아니면 비치지 않을까 하는 난제를 푸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카메라를 떼어낸 다음 예약 타이머를 맞춘 후에 나는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사진 찍는 거예요? V라도 해볼래? 네. 찰칵. 플래시라이트와 함께 사진이 찍혔다. 화면 속에는 미소 지은 채로 손가락을 펴보이는 그녀와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은 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귀신은 카메라로 찍히는구나. 뭐 어차피 귀신은 카메라로 찍힌다고 백날 떠들어봤자 믿어줄 사람이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테지만. 나 내일 모레에는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 그때까지만이라도 괜찮다면 내가 상대해줄게. 고마워요. 잠시 중지했던 녹화를 다시금 재개시킨 후 카메라를 제자리에 매달아 놓았다. 이로써 저쪽에서도 무언가 건질 수 있는 것이 생겼다. 귀신이 나온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던 407호에 나타난 여자아이 귀신이라니. 시청률 폭발은 따놓은 당산일터였다. TV라도 볼까? 좋아요. 407호의 텔레비전은 다른 객실과는 달리 마땅한 VOD 기능도 없는 것이었지만 채널만큼은 원하는 대로 돌려볼 수 있어서 나쁘진 않았다. 혹시 내일 나가게 되더라도 몇 번쯤은 돌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다음엔 지배인이 못 들어가게 막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 텔레비전이란 걸 못 보게 된 지 7년이나 지났거든요. 이 상자가 이렇게 재미난 물건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지배인한테 말해둘게. 귀신이 심심해하니까 TV 좀 틀어놓고 나오라고. 그럼 되나? 그녀는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다. 4일차. 잘은 모르겠지만 그녀에겐 이 객실을 떠날 수 없는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만 같았다. 가능만 하다면 그냥 확 내가 데려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는 짓도 귀엽고 생긴 것도 귀여운 녀석이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정감을 갖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다음에도 이 객실로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이고 있을 거야. 너 정도라면 아무리 귀신이어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걸? 오늘 밤이 지나면 어쩌면 2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짤막한 교감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아직은 나 하나밖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지만 저 아이가 마음만 먹는다면 1명에서 2명, 3명, 10명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 하지만 절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그쪽밖에는 없었던걸요. 아, 그랬나? 정말로 나한테밖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언제까지고 친구는 나 단 1명일 것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한 사람은 그 수가 별로 많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이 객실에서 나갈 수 있게 되면 이쪽으로 와. 이 407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전에 나와 관련된 모든 연락수단을 적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주소를 이해할 수는 있을련지. 하지만 전화번호와 메일이 있으니 안심이다. 아, 주무시기 전에 냉장고 뒤쪽에 이상한 조기종학이 붙어있거든요. 그걸 좀 떼어주셨으면 해요. 종이 조각? 네, 불은 제가 꺼드릴게요. 그 아이의 말대로 냉장고 뒤쪽을 더듬어 보니 과연 어떤 종이 같은 질감을 가진 물건이 손에 걸렸다. 포스트잇 정도의 수준으로 약하게 붙어있는지라 떼어내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때 그 종이를 떼어내자마자 객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내 손에 들려있는 종이가 무슨 것인지는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나는 그것을 대충 땅바닥에 던져놓고 다시 침대 쪽으로 몸을 옮겼다. 잘 자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대답은 없었다. 사실은 그 편이 더 기쁠지도 모른다. 내 생에 나와 헤어진다고 해서 이토록 슬퍼해주는 인격을 만난 적은 없었으니까 말이다. 퇴실 후 407호에서 보았던 마지막 광경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여기저기 보기 혐오스러울 정도로 촘촘히 쳐져있던 거미줄이라던가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 물을 쏟아내는 샤워기, TV 뒤편에 숨어있던 피얼룩, 그야말로 귀신이 숨어 지내도 이상하지 않을 모양새였다. 마지막 서프라이즈로 그녀가 장난을 치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녀는 객실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왔는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당신이 최초예요.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사람은. 최초인지 뭔지는 별 관심 없고 사례금은 확실히 나오는 거겠죠? 아, 예. 카메라를 넘겨받는 그때 동시에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계약서 내용 중엔 초상권에 관한 것도 있었으니까 당신 얼굴이 방송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조그만한 카메라를 담당자에게 건네고 3억 원가량의 돈을 현찰박치기로 받아낸 내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내가 근 몇 년간 폐인처럼 의미 없는 삶을 보내왔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보금자리였다. 세로가를 건전지를 살 돈도 없어 작동하지 않는 도어락 위에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었다.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지만 전기가 끊겼는지 딸깍거리는 스위치 소리만 날 뿐이었다. 충전기에 꽂아놓았던 요금 미납으로 송신이 정지된 휴대전화도 배터리는 3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스레인지 버튼을 눌러봤지만 역시나 불이 지펴지는 일은 없었다. 됐어. 어차피 이젠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딱 한 가지 가지고 나온 것은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휴대전화 하나뿐이었다. 그냥 막연하게 전화는 없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에 따른 결과물이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 악취가 나는 원룸에서 나오자마자 부모님이 경영하시는 대형 식당으로 나는 끊임없이 걸어갔다. 3억이나 되는 돈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딱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것은 유용할 생각이 없었다.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걸었다. 그때 그렇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는 지금의 나도 정확히는 모를 노릇이다. 아마도 407호에서 만났던 그녀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을까 하고 나는 추측해본다. 나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가 지금은 부모님의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 됐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아이고, 내 새끼들. 보아하니 누나도 나처럼 멋대로 출가했다가 홀로 서는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본 다음 똑같이 이 가게로 돌아온 모양이었다. 내가 몇 년 동안의 독거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깨달았던 것은 젊음은 최고의 무기일지 모르겠지만 만용은 더할 나위 없는 최악의 질병이라는 것이었다. 가게의 대형 TV에서는 한 달 전에 내보냈던 내가 직접 찍었던 카메라를 바탕으로 편집한 예능이 재방송되고 있었다. 내용은 별것 없다. 척 봐도 으스스해 보이는 분위기의 객실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남자. 빈 욕조에 전라로 들어가 의미 없이 몸을 뒤척이는 남자. 비어있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척하는 남자. 뜬금없이 카메라를 떼어내더니 셀프 카메라를 찍는 남자. 마지막으로 어두운 객실에서 사흘 내내 전등을 켜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야행성 남자. 과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행동했던 것일까?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영 당일 시청률이 22%를 돌파했으므로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웬 정신병자를 데려다 놓고 조작했냐는 비아냥과 함께 PD들과 그 외 관계자들은 비난과 야유를 피할 수 없었다. 하긴 저런 건 아무리 진짜로 믿고 싶어도 조작처럼 보이잖아. 방금 온 손님의 테이블에 물컵을 놓으면서 말했다. 딱히 그 손님에게 말을 걸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또한
맞아, 저런 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었다. 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었나? 나는 카운터에서 민트맛 사탕을 2개 꺼낸 후에 주방의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그곳에선 나를 기다려주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 자, 이거라도 먹어라. 허공에 던진 사탕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정지했다. 내 망상치레일 뿐이라도 좋았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나는 전부 알 수 있었다. 어린애들은 썩 좋아하지 않은 민트맛 사탕이지만 분명히 고맙습니다 하며 인사를 했을 것이다.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특별한 감정을 품었던 그 귀신은 한 달의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얘야 뭐하니? 혼자 놀지 말고 음식 나왔으니까 어서 갖다 드려라. 예. 어머니와 젊은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민트 사탕을 주워 입안에 넣고는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는 청년이 들어간 가게를 향해 꾸벅 배꼽 인사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뒷문이 열리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소녀가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무심한 채 타오르는 가스불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 아저씨는 조그마한 목재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알아보았던 사람은 음식이 담긴 대접들을 바쁘게 쟁반에 옮기던 청년 단 한 명뿐이었다.